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집에 들이는 건 좋았어요. 하지만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것도 제가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을 보더니 이딴 걸 먹으라고 차렸냐며 모욕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통째로 뒤엎고 소리쳤죠. 여긴 내 집이에요. 당신은 당장 나가요. 이 집은 제가 10년 동안 밤낮 없이 비즈니스를 뛰며 피와 땀으로 일군 결과물입니다. 벽돌 한 장, 커튼 한 폭, 거실 가구 하나까지 제 손으로 직접 고르고 아껴가며 마련했어요. 처음엔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해 지금은 유기농 식품 체인점까지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함께 민호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제 남편 민준으로부터 배신과 시련이 닥쳐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2층 서재에서 월말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 밖으로 택시 멈추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마당의 돌타일 위로 캐리어를 끄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그곳에는 제 남편 민준이 커다란 상자 2개를 힘겹게 나르고 있었고 5손가락으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저 여자는 다름 아닌 민준의 친누나 민경이었습니다. 새빨간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명품 백을 들었지만 얼굴은 잔뜩 찌푸린 채였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찬 비바람과 함께 긴장된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민경 씨랑 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짐이 복잡하게 쌓여 길을 막고 있는 것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지 않고 헐떡거리면서 누나에게 들어오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민경 누나가 이혼했어.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해결됐대.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혼처럼 큰일을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다니요. 저는 분노를 사기고 예의를 갖춰 민경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민경 씨, 힘든 소식은 지금 막 들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 이렇게 큰일을 왜 저와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멀쩡하던 집을 갑자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거죠? 민경 씨는 저를 날카롭게 곁눈질하며 신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동생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혹시 내가 내 쌀 다 축낼까봐 걱정돼? 방금 그 폭력적인 전 남편에게서 겨우 벗어났는데 위로는커녕 동서에게 이런 냉대를 받으니 기가 막히네. 민주는 누나의 말에 즉시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험악하게 저를 돌아보았는데 평소의 순하고 나약한 모습 대신 이상할 만큼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 참 이기적이네. 누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를 나눈 내 혈육을 길바닥에서 재우라는 말이야. 당장 당신 서재방 치워. 거기 접이식 침대 하나 넣어서 민경 누나 임시로 쓰게 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재는 제 유일한 사적인 공간이자 모든 사업 서류와 샘플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돈을 벌기 위해 저에게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필요한 곳이었죠. 뭐라고요? 거긴 제 서재예요. 왜 3층 빈 방을 쓰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반항하자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주는 손을 휘저으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3층은 덥고 제사 지내는 방 근처라 누나가 심란해서 못 지내. 당신 방이 에어컨도 있고 넓잖아. 2층이라 생활하기도 편하고 컴퓨터는 거실로 옮겨.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결정됐어.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남아있는 존중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 집의 90%는 제가 번 돈으로 지었어요. 누구를 들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는 적어도 저와 상의해야지. 이렇게 명령조로 나올 일은 아니죠. 제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짐 상자를 쾅 소리 나게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민호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당신 당장 입 다물어. 당신이 돈 좀 번다고 나를 깔아뭉개는 거야. 당신이 나랑 결혼했으니 부부 공동 재산이야. 이 집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내 집인데 내 누나를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 그 장사치 같은 속물근성을 내 혈육과의 정에 들이대지 마. 민경 씨는 옆에서 비웃으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봐, 민준아, 내가 뭘 했어. 사업하는 여자들은 돈이 쇠붙이보다 더 커 보여. 에이, 됐다. 내 동서 태도 보아하니 여기서 밥도 못 넘기겠다. 차라리 여관방으로 나갈게. 민경 씨가 그렇게 말하자 민주는 더 당황하며 누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방 치워. 누나 앞에서 2번 말하게 하지 마. 아내라면 남편 체면을 세워야지. 저는 7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널 지켜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편을 들며 제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죠. 민호는 겁에 질려 제 다리를 꽉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고 초저녁부터 소란을 피워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좋아요. 치울게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말을 명심해요. 존중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아주 힘든 법이에요. 저는 아들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는 그들 2남매의 히히덕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집안에 어둠이 드리울 것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양보가 끝이 아니라 민준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재를 거실로 옮기는 것은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서류와 장부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고객의 영수증 하나를 찾으려 해도 온 집안을 뒤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민경 씨는 가장 좋고 편안한 제 방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조금이라도 눈치껏 행동했다면 제가 이토록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민경 씨의 존재는 우리 집 분위기를 짓누르는 먹구름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민호의 등교와 민준의 출근을 위해 아침 식사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민경 씨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 이 에어컨 좀 보라고.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온도를 어떻게 맞춰 놓은 거야? 이건 찜질방 수준 아니야? 저는 불을 끄고 허둥지둥 뛰어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확 뿜어져 나와 저를 소름 돋게 했죠. 온도 조절기를 보니 18골씨로 설정되어 있었고 바람도 세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찌푸린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18골씨면 아주 추운 온도예요. 저렇게 소미불을 덮고 계시면 당연히 덥죠.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경 씨는 휴대폰을 매트리스에 던져놓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봐요. 내가 덥다면 더운 거지. 이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우문거리는 소리가 나. 머리가 다 울리네. 사람 불러서 새 기계로 바꾸라고 해. 난 원래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어. 조용하고 성능 좋은 에어컨에 익숙하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다니. 너무 힘들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에어컨은 작년에 제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설치한 것이고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그녀가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었죠. 이 에어컨은 제가 새로 산 거라 보증 기간도 남았고 아주 조용해요. 언니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제가 바람 세기를 좀 줄여볼게요. 제가 리모컨을 집어들려는 순간 민준이 출근 준비를 마친 깔끔한 옷차림으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누나가 짜증내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저를 탓했습니다. 에어컨 문제 하나 때문에 누나한테 불평까지 듣게 하는 거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누나가 지금 가정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좀 맞춰주면 어디 덧나. 돈이 그렇게 아까워?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신도 봐요. 방이 냉동 창고처럼 추운데도 언니는 덥다고 하잖아요. 기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꼬치꼬치 따지지 마. 누나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사람 불러서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새 걸로 바꿔줘. 당신이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신우이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제가 번 돈은 아이를 위하고 이 집을 위해 쓰는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낭비하라고 번 게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경 씨는 민준이 자기 편을 드는 것을 보자 더욱 득세했습니다. 그녀는 훌쩍이며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됐다. 내가 신세지는 처지라는 걸 잘 알아. 동서가 돈 아까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갈게. 여기 있으면서 얹혀 사는 취급당하느니 그게 낫겠다. 민주는 그 말에 기겁하며 누나의 손을 잡고 위로한 뒤 저에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흉악한 표정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장 입 닥쳐. 누나가 우는 거 안 보여.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죽어. 왜 이렇게 속 좁고 이기적이야. 누나 말에 토달지 마. 이제부터 누나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줘야 돼. 누나는 소중한 손님이고 내 유일한 혈육이야.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소름 끼칠 만큼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순하고 유약했던 이전의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 앞에는 눈이 멀어 자신의 감정을 짓밟고 심술꼬문 누나를 기쁘게 하려는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누나 편들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돈 벌러 가야 하니까. 저는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민준이 누나를 달래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누나, 쟤 신경 쓰지 마. 쟤는 원래 시장 바닥에서 구른 버릇이 있어서 그래. 내가 아내 교육 다시 시킬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설레가 두려웠습니다. 민준이 우리 집을 그의 누나를 위한 궁전으로 저를 하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나눈 혈육이라는 논리를 날카로운 무기처럼 사용하며 저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어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민준은 잔인하게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민호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가정을 중시하는 여자였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만큼은 꼭 온 가족이 함께 하려고 노력했죠. 저에게 부엌의 불빛은 집의 영혼이자 부부와 자녀의 정을 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찍 장을 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민호와 민준이 모두 좋아하는 매콤한 돼지갈비찜, 그리고 청국장,
싱그러운 시금치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작은 부엌에 퍼지면서 아침의 불쾌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저는 식탁을 정갈하게 차리고 위층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민경 씨, 밥 다 됐어요. 내려와서 저녁 드세요. 한참 후에야 두 남매는 느릿느릿 내려왔습니다. 민경 씨는 걸어오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게임에서 진 듯 중얼거리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민경 씨는 젓가락으로 청국장을 쿡쿡 찔러보더니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정리, 이 국은 뭐야? 기름이 둥둥 떠다니네. 서연 씨, 이거 너무 달굣자.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리고 이 고기는 한우야? 아니면 어디서 키운 고기야? 살결이 퍼석퍼석한 게 분명히 성장 촉진제 먹여 키운 고기일걸. 이거 먹으면 암 걸려 죽어. 저는 깜짝 놀라 밥그릇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이 돼지갈비는 가장 비싼 최고급 한돈 갈비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정육점에 부탁해 따로 빼놓은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건 100% 최고급 갈비예요. 제가 언니 입맛에 맞춰서 간을 세게 안 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자존심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민경 씨는 갈비찜을 한 조각 집더니 다시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고기는 새까맣게 탄 것처럼 보이고 계란은 딱딱해. 에이, 됐다. 보기만 해도 목으로 안 넘어가. 민준아, 너 이런 거 먹고 살 수 있니? 어쩐지 요즘 너 얼굴이 푸석푸석 하더라. 민주는 누나의 비난을 듣고 공정하게 맛을 보거나 아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2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저녁 식탁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가 왜 이래? 서연, 민경 누나가 지금 힘들어서 입맛이 없는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음식을 차려놓은 거야? 당신 눈치가 그렇게 없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맛도 안 보고 어떻게 맛이 없다고 단정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잖아요. 오늘은 맛없어. 난 싫다고. 민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더니 벌떡 일어나 저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던 다정한 표정으로 누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이거 못 먹겠으면 내가 나가서 고급 갈비탕 사올게. 아니면 누나가 좋아하는 삼계탕이라도 사올까? 금방 갔다 올게. 민경 씨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며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어머, 민준이가 역시 내 동생이지. 갈비탕에 고기 많이 넣어주고 밥도 말아줘. 빨리 가. 나 배고파 죽겠어. 민주는 급히 차 열쇠를 챙겨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바람처럼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뜨거운 밥상 앞에서 홀로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겁에 질려 엄마를 바라보았고 밥그릇을 쥔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그냥 먹을게요. 맛있어요. 아빠 나빠요. 그죠? 어린 아들의 순진한 말은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부엌에서 저는 더 이상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천대받는 무급 가사 도우미, 잉여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제 노력뿐 아니라 부부의 정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밥상에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빗속을 뚫고 나가 누나를 위해 갈비탕을 사러 가는 잔인한 무관심을 보였죠. 그 행동, 그 냉혹함은 어떤 매질보다 더 아팠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돌아왔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봉지와 수입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쩝쩝거리며 먹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와 민호는 아예 없는 존재 취급을 당했죠.
저는 말없이 제 밥상을 치웠고 청국장을 쓰레기 봉투에 부었습니다. 제 마음은 바깥의 빗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고 제 상대는 심술남은 신우이뿐 아니라 이미 변심한 제 남편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저녁 식사 사건 이후 저는 민경 씨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로 가서 밤늦게 돌아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나무가 조용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민호의 미래를 위해 지키려 했던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날은 매달 20일 은행에서 신용카드 명세서가 발송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저는 제가 민준에게 만들어준 보조카드 사용 내역 알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그가 접대나 소소한 가정용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한도 5천만 원을 설정해 둔 것이었습니다. 평소 민주는 몇십만 원 정도만 사용했지만 이번 달에 눈에 들어온 금액은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3천만 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지출은 호화로운 장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피부과, 명품 의류 매장, 그리고 특급 해산물 레스토랑. 거래 시간은 민경 씨가 우리 집에 온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머리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명세서를 인쇄해 서류철에 끼운 뒤 곧바로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경 씨가 황금 마스크팩을 붙인 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명품 쇼핑백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위해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죠. 이 시간에 제가 돌아오자 그는 살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저는 대답 대신 명세서를 민준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지출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3천만 원. 뭘 산 거예요? 당신이 피부과 가서 관리받았어요? 아니면 명품 드레스라도 샀어요? 민주는 종이를 들고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는 금세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거. 민경 누나가 빚 때문에 힘들어서 기분 전환 겸 피부 관리도 좀 받고 새 옷도 좀 산 거야. 이혼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살아야지. 몇 천만 원 가지고 집 무너진 것처럼 난리야. 몇 천만 원. 저는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은 참 쉽게 말하네요. 그건 제가 한 달 내내 밤낮 없이 물건 팔아서 번 이익금이에요. 저는 10,000원짜리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는데 당신은 그 카드를 누나한테 줘서 명품이나 사게 했다고요? 이때 민경 씨가 느긋하게 마스크팩을 떼어내고 화장으로 덮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어휴, 동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내가 잠시 빌린 거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 거야. 민준이가 동생으로서 나를 아끼고 보상해주고 싶어서 줬는데 동서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전부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남편이 가족한테 조금 쓰는 것도 아까워? 인색하게 굴어도 정도껏 해야지. 저는 민준을 돌아보며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돈을 훔친 사람 편에 섰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민경 씨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나 말이 맞잖아. 누나는 고생 많이 했고 이혼하면서 빈손으로 나왔어. 지금 돈 좀 썼다고. 뭐가 문제야? 당신은 돈 번다고 시가에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 누나 체면이 내 체면이기도 해. 누나가 예쁘고 우아해야 나도 어깨 펴고 살지. 당신 그 이기적이고 속 좁은 신보 당장 버려.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논리는 정말 웃기고 병적이었습니다. 그는 헛된 체면 때문에 아내의 피와 땀이 담긴 돈으로 게으른 누나를 치장하고 있었죠.
당신 체면 세우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왜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쓰는 거예요? 제때 못 갚으면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는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눈을 부릅뜨고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돈이든 내 돈이든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남편이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어디서 건방지게. 이달부터 당신한테 월급 안 줄 거야. 그 돈으로 카드빚 갚을 거야. 이제 만족해? 당신 월급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800만 원짜리 공무원 월급으로 이 빚을 갚고 그 입만 벌린 시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 다물어. 민주는 고함을 지르며 식탁 위에 꽃병을 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좋아. 당신 돈, 당신이 다 가져. 이제 당신 도움 필요 없어. 하지만 명심해. 민경 누나한테 절대 토달지 마. 누나를 한 번이라도 더 슬프게 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민경 씨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 파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 결혼 생활과 똑같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워서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단순히 유약한 것을 넘어 그의 누나의 끝없는 탐욕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괴로부터 제 재산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사건 이후 저는 단호하게 보조카드를 회수했습니다. 민준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툴툴거려도 저는 양보하지 않았죠. 저는 카드를 정지시키고 은행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 행동은 민준 안에 잠재되어 있던 독단적인 본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중심이었고 민준은 어머니 말씀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부가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민경 씨의 등장은 민준 안의 헛된 자존심과 권력욕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그는 스스로 이 집안의 최고 통치자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민주는 사사건건 저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쓰레기통을 뒤져 제가 남은 음식을 버렸는지 확인했고 저녁에는 몇 시에 귀가하는지 따졌습니다. 그는 가정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일련의 불합리한 규칙들을 강요했습니다. 서연, 이제부터 퇴근하면 곧바로 부엌으로 와. 다른 데로 새지 말고. 민경 누나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심심해하니까 당신이 일찍 와서 누나랑 말동무도 하고 기분을 풀어줘. 민주는 아침 식사 후 이를 쑤시며 명령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머리를 묶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게와 직원, 장부를 관리해야 해요. 왜 민경 씨한테는 심심하면 할 일이라도 찾아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손발이 바빠야 정신도 편안해지는 법이에요. 민주는 식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누나는 손님이고 시누이야. 당신은 동서니까 당연히 보살피고 시중들 의무가 있어. 당신 그 사장님 행세하는 말투 여기서 쓰지 마. 밖에서 누구 상사든 상관없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남편이고 주인이야.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권위 속에 갇힌 그가 너무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자다운 면모를 증명하려고 억지로 힘을 쓰는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누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내를 괴롭히는 비열함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는 생활비 지출에도 거칠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민경 씨에게 현금을 주어 장을 보게 했습니다. 누나가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게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게 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뻔히 알았습니다. 민경 씨에게 장을 보라고 돈을 주면 열의 9은 그녀의 개인 용돈으로 들어갈 것이고 밥상에는 겨우 하나만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장볼 거예요. 제가 온 가족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 혹시 누나가 잔돈 떼먹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열해?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 내가 결정했어. 매일 누나에게 50만 원씩 줘. 안 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준의 억압은 점점 숨막힐 듯 했습니다. 그는 교도관이었고 저는 제가 지은 집의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민준이 민호의 머릿속에 뒤틀린 사고방식을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아들의 숙제를 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남자는 기둥이고 여자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나중에 커서 너는 아빠처럼 아내를 잘 가르쳐야 해. 아내가 네 위에 올라오게 놔두면 안 돼. 그리고 특히 민경 이모를 잘 모셔야 해. 이모는 우리 집 식구지만 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달려가 민준의 손에 있는 책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왜 아이에게 그런 해로운 가치관을 가르쳐요? 아이를 당신처럼 무책임한 가부장적인 인간으로 만들 작정이에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감히 아들 앞에서 남편한테 대들어? 이게 내가 당신한테 가르치는 첫 번째 삼종지도의 교훈이야.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껴안고 작은 몸으로 저를 보호했습니다. 저는 뺨을 감싼 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준을 타오르는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따귀는 남아있던 마지막 애정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누나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 집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집을 잃을 뿐 아니라 아들마저 이 아버지 때문에 망가질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마음속으로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길이 가시밭길이고 눈물로 가득할지라도 말입니다. 민준의 따귀는 제 마음에 여전히 고통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경 씨를 우리 가족의 삶에서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집에서 활개치는 시간을 줄여야 했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 관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은 가볍고 고정급여 7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있었으며 에어컨이 나오는 환경이라 민경 씨의 힘든 일은 안 한다는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저는 체면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민경 씨를 보증했고 그녀가 이 일이라도 하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 시간에 민준과 민경 씨에게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경 씨, 제가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좋은 의류 매장 관리직을 찾았어요. 급여도 안정적이고 일도 편해요. 언니도 일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용돈도 벌면 좋잖아요. 내일 면접 보러 가세요. 아는 사람이니 바로 채용될 거예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역시 누나가 계속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는 누나에게 종용했습니다. 누나, 잘 됐네. 서연이가 좋은 자리 구했다는데 나가서 일해봐. 집에만 있으면 다리도 붓고 심심하잖아. 민경 씨는 눈살을 찌푸렸고 별로 내켜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하니
마지못해 뭐 내 체면을 봐서 한번 가볼게. 솔직히 남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서 안 익숙한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경 씨를 직접 친구의 매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직업이라도 오래 유지하기를 바라며 충분히 당부했죠. 하지만 제 희망은 정확히 사흘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넷째 날 오후 저는 일하는 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내 시누이 더 이상 못 쓰겠어. 그 여자 일하는 게 완전 왕족이야. 맨날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고 손님이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앉아서 손톱이나 다듬어. 게다가 내 직원 시켜서 버블티 사오라고 하더라. 오늘 내가 좋게 말했더니 나한테 갑질하는 사장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 나도 이제 포기할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까매졌습니다. 친구에게 연신 사과하고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경 씨가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깔깔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제가 돌아오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말할 틈도 없이 그가 먼저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왔어? 당신이 누나한테 찾아준 일이 뭐야? 사람들이 누나를 괴롭히더라. 당신 일부러 그런 거지. 저는 두 남매의 뻔뻔함에 멍해졌습니다. 분노를 사기고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언니 말만 듣고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언니가 지각하고 게으름 피우고 사장한테 대들어서 제가 얼굴 붉히면서 사과해야 했어요. 민경 씨는 즉시 통곡하는 시류를 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친구가 너랑 짜고 나를 모욕하려는 거지. 나보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 해서 다리가 퉁퉁 붓고 심지어 유리 닦고 바닥 쓸라고 했어. 내가 네 시누이고 이 집의 귀한 손님인데 네 친구의 파출부 노릇이나 해야 해? 난 못해. 민준아, 나 너무 수치스러워. 민주는 누나의 울음에 가슴 아파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봤지? 누나는 몸이 약하고 늘 호강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육체 노동을 할 수 있겠어. 당신은 일을 찾아줄 거면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일을 찾아줘야지. 누가 누나에게 옷이나 팔라고 했어. 당신 너무 악랄해. 언니가 무슨 학력이나 경험이 있어서 앉아서 지시하는 사무직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도 못하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민준이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누나가 일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지.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이 집에는 누나 밥 한 그릇 먹일 돈 정도는 있어. 당신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지 마. 이제부터 누나 앞에서 일 얘기는 꺼내지도 마. 누나 좀 쉬게 해줘.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깊은 실망감에 잠겼습니다. 그는 누나의 게으름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뻔뻔한 거짓말까지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저의 구직 시도는 비참하게 실패했고 그 결과 민경 씨는 이 집에서 더욱 뻔뻔하게 기생하며 활개칠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직 실패 사건 이후 민경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묻자 그녀는 옛 친구들과 함께 해외 명품 화장품을 보따리 장사로 팔아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밝아지며 누나가 활동적이고 앞날을 생각한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인 저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민경 씨는 나갈 때도 빈손, 돌아올 때도 빈손이었습니다. 상품은 보이지 않았고 돌아올 때마다 온몸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때로는 지나치게 흥분했다가 때로는 까닭 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저는 업무 때문에 도시의 복잡한 구역인 구시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민경 씨의 뒷모습이 한 작은 골목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불법 도박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민경 씨는 허름한 단독 주택으로 들어갔고 안에서는 도박에 미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밖에서 잠시 지켜보았는데 그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피가 끓는 듯한 표정으로 도박판에 올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영상을 증거로 촬영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소란만 커지고 그녀는 뻔히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준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민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이게 당신 누나가 말한 사업이에요. 언니는 도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민주는 영상을 본 후 얼굴색이 약간 변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테이블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누나가 기분 전환 겸 잠시 놀러 간 거 가지고 뭘 도박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구경 간 거겠지.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손에 들린 돈이 적어도 1,000만 원은 돼 보여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당신이 몰래 누나한테 도박하라고 돈을 준 거 아니에요?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누나가 사업 종잣돈으로 쓰라고 조금 줬을 뿐이야. 누나가 이렇게 바보같이 도박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잠깐 재미로 몇 판 한 거겠지. 당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 재미로 몇 판.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도박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요. 이거에 빠지면 집까지 팔아먹는다는 거 몰라요? 당신이 지금 당신 누나를 부추겨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는 제 양심을 건드린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갑자기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신 그 훈계하는 목소리, 당장 그만둬. 내가 번 돈, 내가 내 누나한테 준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누나가 지금 힘들어서 잠깐 즐거움을 찾는 건데 당신은 그것까지 트집 잡아. 당신은 동서가 아니라 무슨 첩보원이야. 당신이 누나를 모함해서 내쫓으려는 속셈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그 속 좁은 심보 지겨워. 저는 남편의 어리석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당신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 옹호하다가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면 그때는 저를 탓하지 마세요.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누나는 멈출 줄 알아. 당신이나 입 조심해. 이 일을 이웃들에게 소문내면 나한테 큰 코 다칠 줄 알아. 집안일은 문 닫고 조용히 해결해야지. 저는 민준이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보다 누나의 서툰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이 가정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민경 씨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민주는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불 위에 앉은 듯 불안감에 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을 쓸고 있는데 반장님이자 오랜 이웃인 박 여사님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손짓해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요즘 문신한 낯선 남자들이 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어. 네 시누이가 빚을 많이 졌다는 소문이 돌더라.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 같아. 내 남편한테 잘 말해서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 화를 내든 말든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박 여사님이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대요. 언니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물어봐요. 확실히 해결해서 민호와 이 집의 안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죠. 하늘이라는 민주는 TV를 보고 있다가 제 말을 듣고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또 그 한가한 이웃들 말만 듣고 가족을 헐뜯는 거야. 민경 누나는 더 이상 도박 안 한다고 했잖아. 당신 모함하지 마.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불이 없으면 연기가 날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그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물건을 부수고 아들을 위협해야만 믿을 건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입 다물어. 당신은 맨날 집이랑 돈 잃을까봐 걱정이지. 당신은 우리 남매의 정을 존중하기는 해? 민경 누나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동서라면 도와줘야지. 그런데 당신은 계속 누나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만 하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누가 내 누나를 건드리면 내 시체를 밟고 가야 할 거야. 당신은 정말 눈이 멀었어요. 저는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누나를 보호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멍청하게 보호하는 건 누나를 해치고 당신 아내와 자식까지 해치는 거예요. 도박이 바닥 없는 구멍이라는 걸 몰라요. 당신 훈계 필요 없어. 민주는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잔소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일부터는 내가 누나를 출퇴근시켜 줄게. 그러면 당신도 의심할 핑계가 없을 거 아니야.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진실 주변에 견고한 벽을 쌓고 누나와 자신을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헛된 자존심과 맹목적인 애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경고와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의 각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라는 배가 침몰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과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비밀리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다툰 지 이틀 만에 저는 민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민호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온 저금통 돈 5천만 원을 찾아 아들 이름으로 장기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려고 은행에 가려 했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금고에 소중히 보관했고 저와 민준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확인했지만 제가 아들을 위해 따로 모아두었던 순금 5돈과 현금 5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누가 범인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준 외에는 이 금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5천만 원이 지금 저에게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6년 동안 아이의 세뱃돈과 상금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의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런데 민준, 제 아들의 아버지가
감히 그것을 훔쳤습니다. 저녁 늦게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저금통 돈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민주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잠깐 빌렸어. 빌렸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뭘 하려고 빌렸어요? 민경 씨한테 준 거죠.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당연한 일인 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 누나가 채권자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칼로 다리 잘라버린다고 협박까지 당했대. 내가 누나가 죽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 누나 살리는 게 급했어. 민호 돈 잠깐 빌려서 급한 빚 갚아줬어. 나중에 월급 받으면 바로 채워놓을게. 이 개자식아. 저는 민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당신 누나 도박 빚 갚아주려고. 아들 돈을 훔쳐 당신이 아버지 맞아? 그 돈은 아이의 미래고 내 피와 땀이야.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언제 그걸 채워 넣을 건데? 민주는 잠시 맞고 서 있다가 제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 겨우 5천만 원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굴지 마. 애는 아직 어려서 돈 쓸 일이 없어. 누나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내가 누나를 먼저 구해야지. 당신이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랄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랄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이민준 씨, 당신은 도박꾼 한 명 때문에 아들 권리를 희생시켰어요. 당신은 민호의 아빠 자격이 없어요.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고 극도의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칼날은 제 심장에 너무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그에게 품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이 정말로 임종에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돈을 훔친 사건 이후 저와 민주는 냉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과 남은 재산을 지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민경 씨의 뻔뻔함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경 씨는 도박장에서 밤새워 지낸 후유증인지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며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녀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실증 난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요새 몸이 너무 허해서 입맛이 통 없어. 민준아, 나 제비집에 꿀 넣고 찐 거 너무 먹고 싶다. 제비집이 몸에 그렇게 좋다던데. 그거 먹으면 기운이 확 날 것 같아. 민주는 밥을 먹다가 누나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나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아들의 돈까지 훔친 후였으니까요.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간청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경 누나가 아프잖아. 누나한테 제비집이라도 사다가 몸보신 시켜주면 안 될까? 좋은 걸로 사줘. 저는 태연하게 아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비집은 엄청 비싸요. 몇백만 원은 할걸요. 저는 돈 없어요. 저금통은 도둑 맞았고 가게 돈은 당장 돌려 막아야 해요. 언니가 불쌍하면 당신이 직접 가서 사요. 민주는 얼굴을 찌푸렸고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말투가 왜 이래? 집에 돈 한 푼도 없어. 당신이 아내잖아. 남편이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누나가 아픈데 몇백만 원 써서 몸보신 시켜주면 당신이 가난해지기라도 해. 몇백만 원이요. 저는 밥그릇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참 쉽게 말하네요.
그 몇백만 원이 아이 분유값이고 학원비예요. 당신 누나는 손발 멀쩡하고 그냥 잠깐 아픈 거지. 누워서 제비집에 전복이라도 먹을 만큼 중병이에요. 이 집은 당신 누나 마음대로 파낼 수 있는 금광이 아니에요. 민경 씨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마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동서가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밥 한 톨도 아까워하네. 제비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굴다니.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모욕은 안 당해. 민주는 누나의 말에 자존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식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너무 심해. 내가 사라고 했으면 사야지. 안 사려면 돈 내놔. 안 사려면 내가 직접 사올 테니. 내가 강경수단 쓰기 전에. 강경수단이요? 저는 일어서서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때려요? 아니면 제 돈을 또 훔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부터 당신 누나의 그 사치스러운 요구에 단돈 1원도 안 쓸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당신들이 직접 부엌에 가서 만들거나 돈을 벌어와서 사 먹어요. 더 이상 당신들 시중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민호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의 욕설과 민경 씨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봤으니까요. 저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아들과 저 자신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오늘 제비집 요구는 저를 최종적인 결정으로 이끄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생충들을 제 삶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저는 늦은 밤까지 남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고 배는 고프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과 아들과 함께 밥상에 앉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배고픔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킹크랩 껍데기와 갈비찜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호화로운 만찬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민준과 민경 씨는 맥주와 소주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은 부엌 구석 작은 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은 흰쌀밥에 간장 몇 방울과 남은 시든 나물 몇 조각이 담긴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밥을 떠먹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달려가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 고기는, 생선은, 민호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배고팠어요. 아빠가 킹크랩이랑 갈비찜은 민경 이모 몸보신할 거라 먹으면 안 된대요. 아빠는 저보고 이렇게 먹어야 고생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대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눈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 당장 이 상황 설명해요. 당신과 당신 누나는 사내진미 먹고 술 마시면서 어떻게 친아들한테는 찬밥에 간장이나 먹일 수 있어요. 당신 사람 맞아요. 민준은 여전히 다리를 흔들며 취한 목소리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야. 애는 이미 밥 먹었어. 남자애는 좀 고생하면서 의지를 단련해야지. 나도 옛날에 쌀에 잡곡 섞어 먹고도 잘 컸어. 민경 누나가 몸이 약해서 몸보신이 필요했어. 누나가 양보해서 먹은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이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졌어. 옆에 앉아있던 민경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랄했습니다. 맞아. 동서. 애가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만 돼. 나도 조카가 병에 걸리지 않게 내가 대신 먹어준 거야.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오히려 대들어. 저는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이기심이 뼛속까지 스며든 사람들의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예요. 우리 아들은 겨우 6살이에요. 한창 먹고 클 나이에 당신들은 어린애랑 먹을 것을 다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민주는 식탁을 치고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입 다물어. 감히 남편과 시누이를 악마라고 욕해. 이 버릇없는 여자야. 이 집은 내가 주인이고 누구한테 뭘 먹이든 내 권한이야. 당신이 싫으면 당신이 나가.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호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당신 말 잘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단 1초도 더 이상 우리 아들이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고 동네 어귀의 국밥집으로 직행했습니다. 아들에게 특국밥에 고기 많이 넣어 달라고 주문했죠. 아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잔인한 저녁 식사가 부부의 모든 정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나쁜 남편일 뿐 아니라 탐욕스러운 누나에게 봉사하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잔혹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았고 침묵하며 견디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과 민경 씨에게 두고두고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저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직접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졌고 민경 씨는 제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장을 봐서 토종닭, 백숙, 가장 큰 대하와 LA 갈비를 사고 신선한 채소들을 잔뜩 샀습니다. 저는 오전에 걸쳐 요리를 했습니다. 샛노란 닭 백숙, 붉게 찐 대하, 향긋한 갈비찜. 식탁은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아름답게 차려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민준과 민경 씨를 내려오라고 불렀습니다. 산의 진미로 가득 찬 밥상을 보자 두 남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민경 씨는 기다리지 않고 젓가락으로 가장 큰 대하를 집어 자기 그릇에 담고 껍질을 까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하지만 2번 씹자마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음식을 식탁에 뱉어냈습니다. 쟤 새우가 왜 이렇게 싱거워? 제대로 안 찐 거 아니야? 동서가 나 독살하려 드는 거 아니야? 민준 역시 닭고기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먹더니 찡그리며 누나에게 동조했습니다. 맞아, 정말 실망이야. 닭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어떻게 삶은 거야? 속이 왜 이렇게 빨갛지? 당신 요리 솜씨가 갈수록 엉망이네 서연. 좋은 재료도 당신 손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되는군.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새우가 달콤하고 닭고기가 부드럽다는 것을 저는 맛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새우가 싱겁고 닭고기가 질기고 갈비찜도 맛이 없다고요? 저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만든 음식은 개나 줘 버려야지. 민경 씨는 입술을 비틀며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치워. 돈 들고 나가서 우리 바비큐랑 맥주 몇 캔이나 사와.
이렇게 먹다간 입맛 다 버리겠어. 저는 일어서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그렇다면 제가 들어드려야죠. 맛이 없으면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민준과 민경 씨가 놀란 사이 저는 닭, 백숙 접시, 대하 접시, 갈비찜 접시 전체를 들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곧장 나가 우리 집 진돗개 뭉치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뭉치야, 맛있게 먹어. 좋은 거야. 독은 안 들었어. 저는 음식 전부를 개밥 그릇에 쏟아부었습니다. 뭉치는 기뻐서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민경 씨는 입을 쩍 벌리고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걔한테 줘. 당신 나를, 우리 누나를 이 정도까지 무시하는 거야? 저는 뒤돌아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걔한테 음식을 줄지언정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에게는 주지 않아요. 먹고 나서도 오히려 주인을 무는 인간들에게요. 맛이 없다고 했으니 굶어요. 이제부터는 당신들한테 밥 한 톨도 해줄 생각 없어요. 저의 행동은 민준과 민경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저의 강력하고 단호한 반항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온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자존심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개에게 쏟아부은 일은 두 남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성질이 급한 민경 씨는 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야수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쥐뿔도 없는 계집애가 감히 나를 개에 비유해. 너 오늘 죽었어.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휘둘렀지만 저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민경 씨는 균형을 잃고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얘가 나를 때렸어. 민준아, 얘가 내 팔 부러뜨렸어. 너 거기서 뭐해? 보고만 있을 거야? 민준은 누나가 넘어지는 것을 보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른지 묻지도 않고 누나가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것만 보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온 힘을 다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이 엄청난 따귀에 저는 비틀거리며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저에게 가한 두 번째 따귀이자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따귀였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저를 껴안고 작은 몸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아빠, 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민주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누이를 때리는 버릇없는 아내 같으니 내가 당신을 이 집으로 들인 것을 후회해. 저는 아들을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랐으니까요. 대신 저에게는 섬뜩할 만큼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의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민경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쫓아낸다고요? 당신 정말 확신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혼란스러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제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확실해. 이 집은 내 집이야. 당신이 버릇 없으면 꺼져.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아들을 당신한테 맡긴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처럼 폭력적이고
유약한 사람으로 키우라고요? 아니면 당신 누나의 잔반이나 먹으라고요?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민준은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딱이 영원히 기억할게요. 이것으로 7년 부부의 정은 끝났어요. 당신은 당신 누나 편에 서서 당신 아내와 자식과 맞서기로 선택했어요. 좋아요. 당신 뜻대로 해줄게요. 하지만 제가 나가기 전에 우리는 깔끔하게 정산을 해야겠죠. 저는 몸을 돌려 옛 서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 전혀 모르는 중요한 서류들이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패를 뒤집을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고 이 비열한 인간들이 제 피와 땀으로 이룬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민경 씨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고 승리의 표정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에 올라가 옷가지를 챙겨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들 눈으로 똑똑히 봐요. 민주는 서류철을 들어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볼수록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 없는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건축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은행 명세서 사본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뭐긴 뭐예요. 저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땅은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하신 거예요. 집을 짓는데 든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제가 번 돈이고 부모님이 추가로 도와주신 거예요. 당신이 기여한 건 은행 대출금 3천만 원뿐이고 그 빚은 아직도 당신 월급으로 갚고 있죠. 이 땅의 등기부등본은 결혼 신고 전에 제 이름으로 단독명의 이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집 당신이 은행 대출 받을 때 사인한 서류 기억해요? 그게 제가 당신을 속여서 사인하게 만든 개인 재산 확약서예요. 당신은 빈손 그대로 빈손이에요. 민준 씨.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결혼 후 지은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이 저에게 증여되었고 제가 건설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조심했는지 잊었습니다. 당신은 미리 계산하고 있었어. 민주는 저를 괴물 보듯 바라봤습니다. 계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보호했을 뿐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고 이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합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저를 멈추게 했죠.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옳았네요. 저는 천둥 맞은 듯 서 있는 민경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 집의 왕족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니는 뻔뻔한 기생충일 뿐이에요. 저는 남편 체면 때문에 언니를 최대한 참았어요. 하지만 오늘 남편이 언니 때문에 저를 때렸으니 저는 더 이상 언니 체면을 봐줄 필요가 없죠.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언니의 빚 목록이에요. 사채 20억,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그리고 가짜 화장품을 팔아 남에게서 가계약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어요. 이 고소장은 이미 경찰서에 접수됐어요. 민경 씨는 경찰이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창백했고 입은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살려줘. 민주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아무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누나가 엄청난 빚을 지고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알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억지로 세우려 했던 권위 있는 가장의 이미지는 모래성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요. 저는 한 음절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예요. 제가 누구를 살게 할지는 제 권한이에요. 민경 씨, 언니에게 30분의 시간을 줄게요.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꺼져요.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이 누나를 따라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저는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공간은 정적에 잠겼고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민경 씨의 겁에 질린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억압받던 사람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을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민경, 그년 어디 있어? 나와서 형님한테 돈 갚아. 그렇게 숨어봤자 소용없어. 당장 문짝 부숴버려. 금속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 벽돌이 유리창에 부딪혀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민경 씨는 둘 다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경 씨는 너무 무서워서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덜덜 떨었습니다. 민준은 손발이 오그라든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문신 가득한 청년 무리가 몽둥이와 칼을 들고 집 대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장에 붉은 페인트를 흩뿌리고 액젓을 마당에 뿌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자, 당신 누나의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나가서 환대해줘요. 당신은 누가 당신 누나를 건드리면 당신 시체를 밟고 가야 한다고 했죠? 지금이 당신의 남자다움을 보여줄 때예요. 민주는 떨면서 제 등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아, 경찰에 신고해줘. 쟤네들 사람 죽일 거야.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방금 나를 쫓아냈잖아요. 이제 와서 나한테 애원해요. 당신 정말 비겁하네요. 저는 지금 당장 저들의 집을 부수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집은 제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되찾은 후 2층 발코니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하게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고 몽둥이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줌마, 민경이 그년 당장 나오라고 해. 두목님한테 20억 빚지고 한 달 내내 숨어 다니고 있어. 오늘 돈 안 갚으면 이 집 불태워 버릴 거야.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민경 씨 집이 아니고요. 그녀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에요. 저는 강경하게 맞받았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가서 요구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제 재산에 손상을 입히면 보안 카메라에 다 녹화되어 있어요. 제가 재물손괴죄와 공공질서, 문란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럼 돈도 못 받고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조직원들은 잠시 멈칫했고 두목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문제에 엮이는 것이 귀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된 목적은 여전히 돈을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협박하지 마. 민경이가 저 안에 있는 거 알아. 그년 안 내놓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집 안으로 돌아와 커튼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민준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들었죠? 저들이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당신 누나를 내보내요.
아니면 내가 당신들 둘 다 저들한테 넘겨줄까요? 민주는 제 발 앞에 무릎 꿇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누나 좀 살려줘. 누나 나가면 쟤네들이 칼로 찌를 거야. 제발. 나 잘못했어. 테이블 밑에서 민경 씨도 기어 나왔습니다. 동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동서, 돈 많잖아. 나 대신 갚아줘. 이 세상 이 다음 세상까지 동서한테 소처럼 일하며 은혜 갚을게. 한때 저를 괴롭히던 두 사람이 이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통쾌함 대신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20억 원을 대신 갚아주라고요? 당신들은 목숨을 팔아도 못 갚을 거예요. 나는 돈 없어요.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살 길은 알려줄게요. 민준 씨, 당신이 나가서 저들과 제대로 이야기해요. 빚을 갚을 계획을 정중하게 약속하고 오세요. 당신은 남자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감당해야죠. 당신이 안 나가면 제가 문을 열어 그들을 드릴 거예요. 민주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떨면서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비겁한 남편의 앙상한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늦게나마 성숙해지는 첫 번째 교훈이기를, 민준 씨. 민준은 사채업자들과 1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 문서를 손에 쥐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달 유예 기간을 주겠대. 하지만 이자가 살인적이야. 매일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 하루라도 늦으면 민경 누나 손가락을 자른대. 민경 씨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알아서 감당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집주인으로서 제 권한을 행사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가지 조작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보조 카드를 정지시키고 공동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는 가게 수입이나 공동 재산에서 단 1원도 사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당신 월급, 당신이 직접 쥐고 그 빚 갚아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이러면 내가 뭘로 살아? 내 월급은 800만 원인데 하루 이자도 못 갚잖아. 당신이 우리 남매를 죽일 작정이야. 당신은 안 죽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손발이 멀쩡해요. 투잡을 뛰세요.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당신이 누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뼈 빠지게 일해서 누나를 먹여 살려야지. 왜 아내와 자식한테 빚을 대신 지라고 해요? 하지만 20억 원을 어떻게 다 갚아?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의 대가예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누나에게 돈을 펑펑 쓰게 할 때, 그때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나요? 당신이 아들의 돈을 훔칠 때, 그때는 결과를 생각 안 했나요? 이제 와서 뭘 불평해요. 저는 방금 깨어난 민경 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언니, 짐 쌀 시간 30분은 끝났어요.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민경 씨는 저에게 달려들어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동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나가면 쟤네들이 바로 죽일 거야. 나 여기서 가정부라도 할게. 순순히 말 잘 들을게. 다시는 감히 깝치지 않을게. 민준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수년 동안 함께한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누나 좀 있게 해줘. 지금 누나를 쫓아내는 건 죽음으로 모는 거야. 제발 부탁할게.
저는 눈앞에 비굴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경멸감이 치솟았지만 한편으로는 계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쉽지만 아들의 돈 5천만 원과 그들이 저에게 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언니가 여기 머무는 것을 허락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언니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1층에 얼씬거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모든 지원을 끊을 거예요. 밥, 물, 전기세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기생충을 키우지 않겠어요. 민준과 민경 씨는 닭 모이 쪼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위험을 모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징벌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술자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2층 방에 문짝 전부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그 층의 전기선을 자르고 수도 밸브도 잠가주세요.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드릴 소리에 놀라 뛰어 올라왔습니다. 서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문을 떼고 전기를 끊어? 저는 태연하게 기술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기생충은 안 키운다고요. 이번 달 전기세가 언니가 24시간 에어컨을 써서 폭등했어요. 이제 아끼려고 전기를 끊는 거예요. 문을 떼는 건 감시하기 위해서예요. 언니가 또 내 집에서 도둑질할까 봐요. 방에서 늦잠을 자던 민경 씨는 문이 통째로 뜯겨 나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계집애가 너 나를 죽일 작정이야?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살아? 못 살겠으면 다른 데로 나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시원하고 사생활 보장되는 곳을 원하면 호텔로 가세요. 문이 뜯겨 나가자 방은 텅 비었고 여름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밀려들어 민경 씨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녀는 선풍기를 켜려 했지만 콘센트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려 화장실로 갔지만 수도꼭지는 말라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데 너 남자 맞아? 민경 씨가 절규했습니다. 민주는 누나를 보았다가 저를 보았지만 무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머니는 비었고 빚은 머리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데 누나를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나 좀 참아. 나 일하러 갈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차를 몰아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민경 씨는 제가 만든 인간 지옥에 갇혔습니다. 전기, 물, 인터넷, 음식 없이 점심시간이 되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내려와 찬밥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장고와 찬장을 깨끗하게 비우고 굳게 잠가 놓았습니다. 그녀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 먹어요. 민경 씨는 저를 극도로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사여 탈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지상 지옥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민경 씨와 민주는 눈에 띄게 초췌해졌습니다. 민주는 퇴근 후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며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몸은 말랐지만 여전히 누나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나가 불쌍한 희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인상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혁이라고 합니다. 민경 씨의 전 남편입니다. 그녀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주는 전 형부를 보자마자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당신이 우리 누나를 때린 것만으로 부족해? 당장 꺼져. 강혁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당신 누나에게 속았어요. 저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이혼 사유는 그녀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도박장 주인이랑 바람이 나서 우리 부모님 땅 문서까지 훔쳐 저당 잡혔어요. 저는 그걸 되찾기 위해 선산까지 팔아야 했어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 마. 누나는 당신이 폭력을 쓰고 도박해서 이혼했다고 했어. 강혁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과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녀가 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이건 그녀가 사인하고 지장을 찍은 채무증서예요.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당신도 보고 눈 좀 뜨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뭉치를 받았습니다. 사진 속 민경 씨는 야한 옷을 입고 문신한 남자와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채무 증서의 날짜는 그녀가 사업을 하러 다닌다고 거짓말했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경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누나, 이거 다 뭐야? 나한테는 남편이 때려서 도망쳤다고 했잖아. 사업한다고 했잖아. 민경 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저 외도하고 사기친 여자 때문에 내 아내를 때리고 내 아들을 욕하고 내 가정을 파괴했어. 나는 바보야. 대바보.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가 저를 더 일찍 믿었더라면, 그가 성인 남자의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민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맹목적인 동정심은 사라지고 역겨움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 민경 씨의 옷가지를 잡고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나는 당신 같은 누나 없어. 당신이 나를 속이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민주는 눈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동생에게까지 버림받자 민경 씨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나를 내쫓는 거야? 좋아. 나갈게. 하지만 내가 빈손으로 가진 않아. 내가 너 돌봐준 시간이 얼마인데 보상해줘야지. 그녀는 민준이 흥분한 틈을 타 재빨리 저희 침실로 달려가 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액세서리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멈춰. 저는 문 앞에서 그녀를 가로막았고 손에 든 휴대폰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둑질할 생각이에요? 저번 아들 돈 훔친 걸로 부족했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경 씨는 멈칫했고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민준이 달려와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금목걸이 하나와 현금 몇백만 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민호에게 우유를 사주려고 겨우 받은 갑을 월급이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년, 민주는 누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내 조카의 마지막 돈까지 탐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동생에게 맞고 동서에게 경찰 신고를 위협당하자 민경 씨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까지 몇 벌을 주워 담고 풀이 죽은 채 대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우이라는 이름의 악몽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집은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분위기는 극도로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누나가 남긴 어지러운 흔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깊이 팬 눈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고 당신과 민호에게 보상할게.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저의 사랑은 그가 저를 때린 그날 밤에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는 단지 아들의 아버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별거 합의서예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습니다. 별거? 당신은 나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기회는 말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기 힘들어요. 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저를 때리고 욕한 사람과 같은 침대를 쓸 수 없어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민호 역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잊을 시간이 필요해요. 별거 기간 동안 당신은 창고방에서 지내세요. 아이 가까이에 있도록 이 집에 머무는 것은 허락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독립이에요. 당신은 아들에게서 가져간 5천만 원을 갚아야 하고 당신이 보증선 사채 빚도 스스로 갚아야 해요. 당신이 모든 빚을 갚고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유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제가 그를 길거리로 내쫓지 않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나 동의해. 내가 할게. 빚 갚고 당신과 아들의 신뢰를 되찾을게. 고마워. 서연아. 민주는 서류에 서명하고 말없이 이불을 챙겨 축축하고 좁은 창고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준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얼굴은 검게 타고 여위었지만 눈빛에서는 증오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저에게 주어 아들의 돼지 저금통에 넣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고 날씨가 흐릴 때마다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민호가 아빠에게 안겨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집을 지켰고 아들의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 자존감과 삶의 주도권도 지켰습니다. 이 비극은 민준에게는 값비싼 교훈이었고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성장이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